사유서를 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김정은이 자신 명의의 첫 성명을 통해 초강경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추가 도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북한이 조용한 이유 분석해드립니다. 소방관 업무 중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이 사비를 털어 변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방관의 민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 미국처럼 면책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건설업체가 수백 명 식사 자리를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자 식당 주인이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노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 5천억 원이나 되는데 대안은 없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한국인 여성 숙박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본 민박집 주인은 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해왔습니다. 손님 안전과 탈세 측면에서 불법 민박은 국내에서도 심각한 문제인데 숙박을 중개하는 에어비앤비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한 20대 여성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여성은 7년 전에도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최근 백수호 가루나 환에 대한 유통 판매를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백수호를 가루나 환으로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 시장에선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상표를 아무 상의 없이 중국에 출원한 뒤 돈을 요구하는 중국 상표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데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터키에서 열린 청각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연맹의 미숙한 업무 처리 탓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환승을 위해 25시간을 기다린 걸 비롯해 예정보다 훨씬 긴 비행 시간으로 불편을 겪었고 받아야 할 일당도 못 받았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이 내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결별을 통해 바른정당과 보수 통합의 물꼬를 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국민의당도 바른정당과 통합 논의에 나서면서 현재의 사당 체제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최고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정 문제를 논의합니다. 수차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자진 탈당을 설득했지만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더는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가장 모범 답안이고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접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 권고대로 탈당을 권유할 가능성이 큰데 열흘 내에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자동 제명됩니다. 서청원, 최경환 두 친박 핵심 의원들 징계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과 결별을 마무리하면 다음 달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에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통합파들이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 등 이른바 바른정당 자강파 의원과 국민의당 사이의 통합 논의도 더불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일단 소속 의원들에게 통합 의견을 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이 오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의 혹은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 기반과 정체성이 달라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다 한국당과 통합을 앞둔 바른정당의 몸값 올리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낮은 지지율 극복이 새 야당의 공통 과제인 만큼 야권의 새 판짜기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이렇게 친정과 결별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예정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 총사퇴 이후 박 전 대통령 재판 진행이 계속 차질을 빚자 재판부는 오늘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형한 기자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며 친필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꽉 찼던 법정 방청석도 절반 이상 텅 비었습니다. 재판엔 공동 피고인인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박근혜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국선 변호인 선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사건 내용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재판 날짜를 새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너댓 명 한꺼번에 선임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지만 사건의 방대함 때문에 선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갑질이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순실 씨도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처지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원비어 같다며 오랜 구금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이 많아서 심리가 오래 진행된 것이라며 신체 구금과 공소사실 유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들으신 대로 이번 사건을 맡을 새로운 변호인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길게는 한 달 넘게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자,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또 박 전 대통령의 노림수는 뭔지 류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을 계속할 수 있어 연내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은 틀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새로 지정하고 변론 준비 시간을 주려면 짧게는 2, 3주, 길게는 한 달 넘게 재판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 규모의 방대함을 고려하면 변호인 선임 자체도 쉽지 않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조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는 것도 변수입니다. 재판부가 강제 구인에 나서도 끝내 출석을 거부한다면 억지로 끌고 나오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없이 변호인의 참석만으로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장외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은 재판부의 부담입니다. 한편으론 미결구금 일수가 늘어나는 등 스스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면서도 재판 보이콧을 선택한 건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재판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고 판단한 방증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택이지만 결국 전직 대통령이 우리 사법체계를 정면 부인하는 태도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란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에도 헌재 소장 공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소장을 지명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고민할 게 많아 보입니다. 청와대의 속내 정영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청문회는 다음 달 초쯤 열릴 걸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헌재 구인 체제가 완성되면 소장 지명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어차피 유 후보자가 유력하지 않냐는 질문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결과와 소장 임기가 변수기 때문입니다. 이유정 전 후보자의 사퇴 사례처럼 청문회 과정에서 흠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재판관 임명은 강행할 수 있어도 유 후보자가 소장까지 되려면 한 번 더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인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보수 야당은 벌써 이념적 편중 인사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우리법 연구의 사법부로 만들 작정을 하고 지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또 다른 변수는 소장 임기 문제입니다. 만약 헌재 소장이 되면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된다는 법 개정에 야당이 합의해 준다면 내년 9월 임기인 강일원 재판관도 후보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유일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행여 유 후보자 청문 결과와 소장 임기 법 개정 모두 순탄하지 못하다면 대행 체제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네, 지난달 22일 김정은이 자신 명의의 첫 성명을 통해 이런 초강경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당장 추가 도발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북한은 의외로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날짜로 지난 10일과 어제, 즉 18일 전후를 지목했습니다. 10일은 북한의 당창건 기념일, 18일은 중국 공산당 대회가 열린 날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의외로 조용한 모습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오늘 보도한 김정은의 시찰 장소는 미사일 발사 현장이 아니라 신발 공장이었습니다. 질 좋고 맵시 있는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비원비가 NLL 2부까지 올라가고 전략자산이 대거 한반도로 전개되는 등 미국이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한을 주춤하게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전략자산들의 전진 배치,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 그 과정이 실제 북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중국의 당대회 기간 도발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점, 북한의 기름값이 뛰는 등 제재의 영향이 서서히 미치는 점도 북한의 부담입니다.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내부 결속을 강조한 것은 일단 내부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초강경 대응을 언급한 만큼 추가 도발은 시간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다음 달 초 한중일 순방 때까지 정세를 관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청각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이 대회가 열린 터키를 다녀오는데 무려 5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연맹의 한심한 행정 때문이라는데 이 내용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이 구조나 진화 작업을 하다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소갈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작업 도중에 벌어진 피해인데도 소방관이 사비를 털어 변상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전남의 한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벌집을 제거하려고 가스 토치를 썼다가 불꽃이 옮겨 붙는 바람에 일어난 화재였습니다. 주민의 거듭된 변상 요구에 소방관은 결국 자비로 1,00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본인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이렇게 보험도 안 되고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십시일반하고 당사자가 조금 더 부담하고. 구급 환자 이송 도중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소방대원은 개인 운전자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했고 빌라에 난 불을 끄다가 낡은 방범창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자 사비를 털어 물어준 소방관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관이 자비로 변상한 액수만 1,732만 원. 지자체별로 보험을 들어놓긴 했지만 보상 규정이 까다로운 데다 특히 30만 원 이하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고 그럴 때는 머리 아픈 것보다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내 사비를 내요. 보고가 잘 안 되고 조용히 물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험 처리를 하려다 자칫 본인 과실로 처리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합니다. 과실이 기록에 남고 대장, 과장, 팀장, 서장까지 보고가 돼요. 대장이 진행되는 자체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게 깨름직하고 민원인이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쇼부 보는 경우가. 불 끄다 일어난 피해를 사비를 털어 물어줘야 하는 현실이 소방관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역효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미안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공무 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선 법적으로 보장된 소방관 면책 조항,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주택가 화재 현장. 2층 수색에 나선 소방관들이 피해자 호흡을 돕기 위해 유리창을 거침없이 깹니다. 진화에 필요하다면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도 남의 집 문을 부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를 창문을 깨고 소방차로
자동차를 밀어붙이는 이런 과감한 행동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감한 행동이 가능한 건 법적으로 보장된 소방관 면책 조항 덕분. 주에 따라서 세부 규정만 다를 뿐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법엔 누구도 소방관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만 돼 있지 민사상 면책 조항이 없습니다. 지난해 소방관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포함된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면책 조항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면책이 가능한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정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또 불 끄다 생긴 피해를 지자체가 예비비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심의 방법 등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결국 유명무실한 법 규정과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탓에 소방관들의 자비 변상이 계속되는 현실. 때문에 지난 3년간 지자체가 예비비로 변상한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합병 이전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2015년 제1모직과 이루어진 합병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며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오늘 패소했습니다. 삼성 합병 문제는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인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민경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먼저 일성신약 등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리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한 합병 비율에 대해 산정 절차나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병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의 찬성 의결 자체가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는 등의 배임적 요소가 있었더라도 공단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합병을 무효로 할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병이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합병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고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입니다. 하지만 소재만 같을 뿐 주제는 재판마다 달라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들 재판에선 삼성 합병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는지 또 이를 돕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뇌물이 오갔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민사재판이었던 만큼 형사처벌 여부를 따지는 이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 재판과는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최근에 한 식당 주인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한 건설업체가 수백 명의 식사 자리를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데 사진 속의 이 상황은 업체 측이 위약금을 내고 원만히 해결됐지만 예약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가 여러 분야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체는 물론 다른 고객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노쇼 문제를 먼저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네일숍. 최근 예약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잇따르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약을 해놓고 한 번이라도 나타나지 않는 손님은 앞으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진짜 최고 하루에 3번 이상도 그렇게 노쇼가 발생한 적도 있을 정도니까 마음 다치고 우선 매출에도 피해가 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예약제인 이 미용실도 노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주말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타격이 크다고 봅니다. 한 건의 노쇼 고객이 발생해도 그 다음에 좀 저희 다른 고객들의 서비스에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항공업계에선 노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진 좌석수를 초과해 탑승 예약을 받는 오버부킹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로 인한 고객과의 분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거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고객은 약간 의리된 입장?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 14곳의 외래 환자 예약 부도율도 평균 13%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쇼가 다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노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 5천억 원. 시민의식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쇼는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이런 예약 부도를 막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을 쓸 수 있을까요? 고객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선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은 어떤지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시작하는 한 음악축제 준비 현장입니다. 주최 측은 무료 공연을 기획하면서 특별한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좌석을 예약할 때 10,000원을 계좌이체하도록 하고 공연 당일 현장에 오면 되돌려 주겠다는 겁니다. 예약만 하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무료 공연 마감이 일찍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공연 관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예약 앱을 운영하는 이 기업은 노쇼 방지 아이디어를 시스템화했습니다. 예약을 하려면 미리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도 해야 합니다. 대신 소비자에게 선결제에 따른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선결제로 발생하는 부담감을 가격적인 부분이나 서비스적인 부분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많이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앱을 통한 예약 부도율은 1% 미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는 손님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식재료 퀄리티나 서비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예약 부도 폐해가 사회 문제화되자 위약금을 물리는 정책을 검토 중이지만 제도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규모나 경쟁력에 따라서 그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를 생각하는 소비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도적 보완 이전에 소비자 권리만큼 책임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한국인 여성 숙박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일본 민박집 주인이 재판을 받고 있죠.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를 통해 손님을 받은 이 집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민박집이었습니다. 손님의 안전 문제 그리고 탈세란 측면에서 불법 민박은 우리도 꼭 짚어봐야 할 문제인데 에어비앤비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우리 법안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찾아간 한국인 여성 투숙객을 집주인이 성폭행한 일본의 민박집입니다. 일본에서 민박을 운영하려면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旅館業法という法律がありまして、その旅館業法の許可は取っていない。 한국의 불법 민박 실태는 어떨까? 서울 용산의 한 주택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방 7개가량을 숙소로 내놨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검색해서 가격대가 좋아서 문자로 가요. 호스트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 에어비앤비로 투숙객을 받으려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허가를 받고 외국인 손님만 받아야 하지만 이 집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조회를 해서 그게 뭐 문제가 없어야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오피스텔은 민박업 신청 자체가 안 되지만 돈벌이를 노린 불법 민박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208세 중에 과반이 지금 그렇게 사왔어요. 자기가 그냥 세입자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에어비앤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민박집의 탈세 문제까지 제기되지만 에어비앤비는 민박집의 위법 문제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에어비앤비 같은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숙박 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하는 법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新しい法律ができますと、ここも登録することになりますから、もう掲載されてある分はもう全てわかりますね。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 3년이 안 지난 사람은 민박을 포함한 숙박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을 상대로도 숙박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만 제출됐을 뿐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논의는 감감무소식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20대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된 걸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7년 전에도 똑같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26살 A씨는 지난 8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한 남성과 만나 불법 성매매를 했습니다. 성매매 단속을 통해 A씨를 붙잡은 경찰은 조사 도중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A씨가 에이즈에 감염돼 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겁니다.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한 A씨는 3달 동안 10차례에서 20차례가량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와 동거 중인 남자친구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활비를 마련을 위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A씨는 19살이었던 지난 2010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남성들을 만나셨는지.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남자친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7년 전에 적발된 에이즈 환자가 다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서 관계당국의 환자관리 부실 문제 등 파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70대 노인이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틀니가 목에 걸렸던 겁니다. 이 노인은 다행히 옆에 있던 시민의 응급처치 덕택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부축을 받으며 주민센터로 들어오는 노인. 겨우 발걸음을 딛는가 싶더니 갑자기 바닥에 쓰러집니다. 영문을 몰라 당황한 사람들. 노인을 부축했던 남성이 노인을 일으켜 세우더니 명치를 여러 차례 압박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등을 치며 돕습니다. 하임리히 요법이라 불리는 응급처치를 시작하고 44초 뒤 노인의 입에서 틀니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2분 정도 지나자 노인이 다시 움직입니다. 어제 낮 1시쯤 경기 안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77살 A씨가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50살 김익주 씨는 주민센터의 의뢰로 독거노인인 A씨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주민센터로 데려다 주던 길이었습니다. 호흡이 정지되고 얼굴빛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는 아마 기도폐쇄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을 되찾고 회복 중입니다. 김 씨는 봉사활동을 하며 배워둔 하임리히 요법이 요긴했다고 말합니다. 즉시활동을 하면서 강좌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나한테 기회가 오면은 어떤 순간에 오면은 도움이 될 거다. 해당 주민센터는 덕분에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김 씨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마친 뒤에 갑자기 무대 위에서 쓰러졌는데 관객석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나가 목숨을 살렸습니다. 이 소식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대 위 관현악단의 연주가 한창입니다. 공연 막바지 피아니스트는 예술의 전당 사장을 지낸 김용배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마치자마자 김 교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는 모습이 의식 없이 쓰러지시는 모습이셔서 객석에서도 다 일어나셔서 너무 걱정하시는 모습으로 지켜보시던 상황이었어요. 모두가 당황해 있는 순간 객석에 있던 내과 전문의 김진용 씨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심장마비로 판단해 흉부 압박을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복도에서 받은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라고 소리쳤고 이때 의사와 간호사인 관객 2명이 더 합류했습니다. 번갈아 심폐소생술이 진행됐고 곧이어 온 심장 충격기로 김 교수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충격기에 의해서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찾았기 때문에 심장 충격기의 충격에 의해서 소생이 되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자동심장 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는 철도 역사나 터미널 등에는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연장과 학교 등은 의무 구비 지역이 아닙니다.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응급장비를 비치하는 곳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매달 10,000원씩을 걷고 있습니다. 방범 출입문도 드나들고 또 엘리베이터도 타니까 택배 기사들도 일종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개동 약 4,000세대가 사는 대전의 한 아파트. 택배 기사가 1층 출입문에 카드키를 대고 통과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키를 빌리면은 월 10,000원씩. 이 아파트를 맡은 택배 기사들은 처음 카드를 받을 때 보증금 5만 원을 내고 별도로 매달 10,000원씩 사용료를 냅니다. 8년 전 방범 출입문을 설치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경비실에 맡기더라도 안에 들어가서 맡겨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 키를 받는 택배기사들에게 서약서도 쓰게 했습니다. 카드를 분실하면 관리소에서 발급한 전체 카드키 150매의 교체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 한 건에 500원 정도를 받는 택배기사들에게 한 달에 10,000원은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하나에 500~600원 버는데 10개 들어가면 5,000원, 6,000원 벌려고 하잖아요. 시급도 안 나와요.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한 일로 월 10,000원의 사용료는 공동 전기료를 내는 데 쓴다고 말합니다. 택배기사들이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는 만큼 전기료를 부담시킨 거라고 설명합니다. 일반 입주민들도 이제 승강기를 사용하시고 1층 현관 같은 경우도 자동문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뭐 전기료나 이런 부분도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처럼. 이 아파트 담당 택배기사들은 매달 물건 20개 정도는 무료로 배달을 해주는 셈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여성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약제 백수호입니다. 2년 전 이 가짜 백수호 논란이 일자 식약처가 안전성 평가를 했고 최근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루나 환으로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유통과 판매를 잠정 중단시켰는데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경동 양령시장. 약재상마다 말린 백수호 뿌리를 팔고 있습니다. 갈아서 우유에다 타서 드시던 물에다 타서 드시면 백수호 가루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백수호 분말이 있어요. 백수호. 무슨 갱년기 복용법을 묻자 끓이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된다고 알려줍니다. 한 스푼씩 해갖고 따뜻한 물에 한 모금 들어가면 그냥 틀어놓고 따뜻한 마셔야 되냐. 부작용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쥐 실험을 통해 내린 평가를 보면 백수호를 4시간 끓여 추출물을 먹을 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쥐에게 90일 동안 매일 분말을 먹인 결과 체중이 절반으로 줄거나 심장 독성과 이상 행동이 관찰됐습니다. 심지어 죽는 쥐까지 나왔습니다. 백수호 분말과 환 제품을 표시 방법에 따라 매일 평생 동안 최대량을 섭취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백수호 분말과 환 제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잠정 중단시켰지만 느슨한 단속 틈을 타 버젓이 팔리는 겁니다. 다 환하고 가루로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주시면 금방 돼요. 식약처는 백수호 분말과 환 제품이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국내 기업 상표를 아무 상의 없이 중국에 출원한 뒤에 돈을 요구하는 중국 상표 브로커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노린 겁니다.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3년 전 중국에 진출하려다 누군가가 이미 상표를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국 동포 김모 씨로 처음에는 상표를 돌려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요구하더니 슬며시 다른 조건도 내밀었습니다. 만드는 정수기를 한국에 있는 모든 매장에 설치해주는 조건이 더해진다라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 씨는 이미 국내 기업 상표 530여 개를 중국에 출원한 상황. 피해 업체 4곳이 공동으로 소송에 나서 1년여 만에 승소했지만 김 씨는 이번엔 영문 상표를 선점했습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도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며칠 전에 한국도 20만 원 주고 가져갔어요. 중국 상표 브로커가 국내 기업 상표를 무단 선점해 발생한 피해 건수는 1,630여 건. 피해 기업도 프랜차이즈업, 식품업, 화장품업 등 다양합니다. 중국 상표국에 이의 신청이나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외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허청은 해외 진출에 대비해 한글과 영문 그리고 진출 희망국의 언어로 된 상표를 미리 출원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SBS 정연입니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일종의 트럼프 활용법을 제시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시아 국가에 전하는 안내서라는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특징을 혼란을 즐기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식구인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측근인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핀잔을 주고 김정은을 향해선 꼬마 로켓맨 미치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People have to be careful because at some point I fight back. 피아를 가리지 않고 혼란스러운 트윗과 발언으로 상대방의 평정심을 잃게 해 협상의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한미 FTA 폐기 발언, 북한에 대한 끝장 압박처럼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벼랑 끝 전술을 편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활용할까? 아첨하는 걸 좋아하고 성공과 칭찬을 원하는 사람이어서 1대1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조언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순금 장식의 드라이버를 선물한 뒤 골프를 쳤고 이후 둘은 찰떡궁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인 신문의 지적임을 고려하더라도 귀 기울일 부분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의 논쟁은 미국에 맡기고 아시아 국가들은 그를 잘 파악해서 챙길 걸 확실하게 챙기면 된다는 게 칼럼의 충고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지원해 관제 시위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정경련의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하고 보수단체의 친정부 시위를 사주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핵심 실무자 허연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습니다. 허 전 행정관은 지난해 총선 전 보수단체들이 정경련에서 억대 지원금을 받고 당시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낙선운동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허 전 행정관은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이런 일들에 상급자가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서관과 그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에 다 증언했습니다. 법원이 허 전 행정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만큼 당시 허 전 행정관의 상관인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곧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이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는 최고 윗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향할 수 있습니다.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을 공격하는 관제 시위를 실행한 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추 전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정부 기관의 한 간부가 성희롱과 복무규정 위반으로 내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관장은 중징계를 내렸는데 자체 징계위에서 결정된 건 감봉 1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한 해 28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 직원 박모 씨는 여성 간부 김모 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렸습니다. 치마네? 뭐 치마가 어떻게 하네 하더니 갑자기 확 뒤집으시는 거예요.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부 조사 결과 김 씨는 성희롱 의혹 외에 거액을 들인 연구 용역 사업 평가를 허술하게 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연구원장은 성희롱과 복무 규정 위반이라며 중징계 의견을 달아 김 씨를 내부 징계위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징계위는 두 사안에 대해 각각 견책, 합쳐서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관장 의견과 달리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 이유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징계위원 8명 중 5명이 김 씨가 총괄하는 20억 원대 연구 용역 사업에 밀접하게 참여했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징계 대상자와 인사위원들이 이해관계에 얽히고 이로 인해 어이없는 징계 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연구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김 씨가 연구 용역 자금과 평가 업무를 맡고 있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서 문제될 게 없다며
경징계 결정은 절차적으로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일하다 다치고도 회사 측 만류로 제때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한 자동차 정비사가 호소하면서 지방노동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회사 측이 산재를 은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에서 18년간 일한 정비사 A씨. 지난해 봄 정비 작업을 하다 2차례 손목을 다쳐 4주간 근로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했지만 상사들이 만류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산재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마라. 회사에서 정리해고할 때 가장 불이익이 당한다는 게 가장 무서웠고. 당시 녹음한 대화도 들려줬습니다. 원래 승인이 일부 승인이 났잖아요. 얘가 산재 승인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2건이라 2건이면은 금경 합동조사가 나와. 우리에서 산재를 앞서 나가면 다른 회사 못 만나. 스스로 뒤에 나가야 될 부분은 뒤에 나가고. 산재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는 근로자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하면 노동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A씨가 승진을 시켜주면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며 먼저 제안해왔다고 반박합니다. 안 가겠다는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대신에 그러면 회사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건데 이래 얘기를 한 거예요. A씨는 손목 상태가 악화돼 올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사고성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해 인정받았습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의 조치가 산재 은폐로 볼 수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사가 산재를 은폐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오늘부터 발생하는 은폐 행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집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작품들은 모두 블록 쌓기 장난감 레고로 만든 것들입니다. 잘 나가던 변호사였지만 그만두고 세계에 단 한 명뿐인 레고 공인 예술가가 된 네이선 사와야를 조지연 기자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신의 가슴을 엽니다. 벽을 찢고 새로운 세계로 향하지만 악몽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다룬 네이선 사와야의 작품들입니다. 사와야는 뉴욕 로펌의 변호사였지만 밤에 퇴근해 뭔가를 그리고 만들 때 더 행복했습니다. It was just one day I thought, well, what about this toy from my childhood? Could I create large-scale sculpture using just Lego brick? 취미로 만든 작품이 인터넷에서 호응을 얻자 2003년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앞날을 알 수 없는 레고 아티스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시 주변의 만류는 이 작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아니냐는 선입견과 무시는 2007년 첫 전시의 성공으로 날려버렸고 백악관부터 레이디 가가까지 그를 찾는 사람은 늘어났습니다. I see the world in little rectangles. These hands built it. 많게는 8만 개의 레고로 석 달 이상 한 작품에 매달리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지 않습니다. I truly believe that by using Lego bricks as a medium, it makes the art very accessible, relatable to a wide audience because of the familiarity with it as a toy. 예술 어렵지 않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 사와야가 관람객들에게 기대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요즘 프로야구 가을 잔치를 보면 예매 전쟁은 뜨거워도 정작 경기장엔 빈자리가 많습니다. 경기 당일 무더기 예매 취소로 팬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야구 입장권은 인터넷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야구 팬들은 클릭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내일 시험인데 어제 하루 종일 PC방에서 예매했는데 팬들은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지만 실제로 관중석은 상당히 비었습니다. 경기 당일에 예매 취소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예매가 취소된 표는 현장에서 판매되는데 표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만석이 되지 않은 겁니다.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 1,400장, 플레이오프 1차전에
티켓 판매 사이트는 인터넷 안표상이 무더기 취소의 주범이라고 추정합니다. 예매 사이트에 여러 아이디로 접속해 입장권을 대량 확보한 안표상들이 정가의 몇 배가 넘는 금액에 팔다가 남으면 취소를 하는 겁니다. 당일에 취소하면 표값을 전부 물어야 하는 대중문화 공연과 달리 야구는 수수료가 표값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표상들에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안표상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주시는 하고 있는데 100% 막기에는 좀 현실적인 한계가. 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장권 대량 예매와 당일 취소를 어렵게 하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 되찾으면서 앞으로 주 후반 그리고 주말까지는 쾌정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도 공기가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2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 라는 현재 필리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일본 남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남해와 동해 바다가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 대부분 지방으로는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한낮 기온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의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고 내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 공기가 조금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느 곳이나 예약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 의식은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약속의 가치까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